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4일짜리 실습 강의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동안 앞에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PLL 실습으로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의 신현철 교수입니다. 지금 수강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일단 인원이 작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더 없네요. 둘, 넷, 여섯, 일곱 분 앉아 계신데, 디지스테에서 오신 분들 여기 있어요? 한 분이에요? 아, 네 분. 디지스트는 같은 연구실인가요? 아니면 같은 연구실이세요? 네. 뭐 어쨌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선 이상욱 교수님 강의도 그랬겠지만 이번 강의의 목적은 실습하는 겁니다. 실제로 케이던스 환경에서 트랜지스터 레벨로 회로를 돌려보는 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뭐 LNA나 믹서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고 대충 따라해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PLL은 블락이 많고 회로가 이것저것 서로 다른 종류가 많아서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회로가 어떻게 꾸며지는 건지 감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케이던스상에서 회로를 다 꾸며가지고 다 연결해서 PLL이 이렇게 동작하는 걸 실제 눈으로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PLL의 아주 이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강의하거나 뭐 어려운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거나 뭐 최신 연구 동향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PLL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차지폰 PLL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실습도 우리가 이제 실습을 위한 테스트 스키매틱 벤치를 다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제 이따 오후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될 건데 그것도 아주 뭐랄까 프리미티브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로는 아니고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더 잘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습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부터 실습을 시작을 할 텐데 근데 또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론 강의를 이제 급하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지금부터 한 3시간, 4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5시간 정도까지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론 강의의 목적은 순전히 일단 실습할 때 뭐 하고 있는 거다, 왜 이걸 하는 거다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좀 미리 알아야 되는데 PLL 그러니까 대학원 뭐 학부 때는 없겠죠. 대학원 수업에서 PLL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신 분 내지는 뭐 따로 그쪽을 공부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여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예, 강의를 어쨌든 쉽게 할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2번째 들으신 분이 더 이해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RFPLL Frequency Synthesizer라고 되어 있는데 요 Frequency Synthesizer는 우리가 이제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신스사이저 쓰잖아요. 이렇게 도레미파솔라 건반 악기. 그 신스사이저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건반 악기에서 우리가 전기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죠. 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각각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있죠. 그게 주파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수백 헐츠 정도 될 겁니다. 네, 수백 헐츠. 우리 이제 가시가 아니라 이게 가청 영역에 있는 주파수 정도니까. 수백 헐츠, 그러니까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건반을 누른다는 얘기는 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주파수 합성기, frequency synthesizer라고 합니다. 근데 주파수를 합성하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본 강의에서 PLL을 기반으로 하는 주파수 합성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PLL 주파수 합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PLL을 가지고 주파수 합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PLL인데 주파수 합성을 안 하고 단일 주파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그냥 PLL이라고만 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앞에 RF라고 붙은 이유는 주파수를 합성하는데 저주파 말고 이제 고주파, 기가헤르츠 정도 이상의 주파수를 합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주파수가 높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회로가 좀 빠르게 동작해야 되니까 이제 빠르게 동작하는 블락들, 이제 VCU하고 디바이더 쪽, 그쪽이 일반 저주파 설계할 때랑은 약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RF가 붙은 겁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 RF 그 PLL 신사이저를 이제 그거를 포커스를 해서 PLL을 배우고 신사이저를 배울 텐데, 일단 그게 어디 쓰이는 거냐. 우리가 이제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에 무선 통신을 하죠. 무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또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래서 수신기와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널로그 단에서의 수신기와 송신기의 키 펑션은 뭐냐면 주파수를 RF 채널로 RF 주파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미 있는 시그널들, 음성이든 영상이든 의미 있는 시그널은 베이스밴드 단에 있을 텐데 그거를 안테나를 통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 고주파로 올려서 보내게 되죠. 근데 고주파로 올리는 게 내가 만약에 1GHz에서 보내겠다 그러면 1GHz로 올려야 되고 또 1GHz를 베이스밴드로 내려야 되고 뭐 2GHz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GHz가 됐던 2GHz가 됐던 그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블락이 이제 프리퀀시 신디사이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RF 트랜시버가 키 펑션이 업 컨버전 믹서 또 다운 컨버전 믹서일 텐데 그거가 동작하기 위해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파수를 발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로부터 옛날부터 요거를 갖다 요 주파수를 엘로 주파수라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엘로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엘로는 그냥 별말이 아니라 로컬 오실레이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단말 쪽, 로컬 쪽에 있는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다. 그래서 엘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거다. 신사이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신사이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하는 주파수가 매우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신사이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PLL의 구조를 보면 바로 알겠지만 이걸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오실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좀 지저분한 오실레이터예요. 지저분한.
시그널이 사인 웨이브가 나온다고 봤을 때 좀 흔들리기도 하고 주파수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지저분한 오실레이터를 PLL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게 PLL의 일단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PLL을 잘 설계한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할 때 PLL이라는 말과 synthesizer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말은 다른 말입니다. 네, 다른 말인데 그냥 같은 거 얘기한다고 지금 강의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LL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다음에 신스사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건반악기 얘기를 들었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내죠. 도 아래에 중간, 도 아래에 3분의 1 되는 주파수, 이거 못 만들어내죠.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만들어진 거죠. 신스사이저도 똑같아요. 내가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1, 2, 3, 4가 있는데 1번과 2번 사이는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이렇게 쫙 있을 때 요 주파수와 그 다음 주파수의 간격,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주파수의 해상도, 또는 레졸루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잘 나오는데 신사이저는 그 특성상 옆에 원하지 않는 다른 주파수 성분이 조그맣게 같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페이지 노이즈 또는 스퍼. 페이지 노이즈는 한국말로 위상잡음, 스퍼는 그냥 스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락타임. 락타임은 뭐냐면, 내가 건반악기 도를 딱 눌렀을 때 도가 바로 나오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도를 누르고 소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거와 똑같이 신사이저도 내가 어떤 주파수 1번 딱 명령을 내리면 1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주파수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락타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락타임은 빨라야 되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IC 지금 이제 케이던스를 한다는 얘기는 IC로 설계를 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LL을 IC 트랜지스터 레벨로 IC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IC로 설계하는 이유는 전력 소모가 작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그 이유에는 없습니다. IC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전력 소모가 그냥 만들 때보다 전력 소모가 작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IC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IT 기기의 그 발전은 다 그런 식이죠. 기능은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 작아지고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PLL도 IC로 설계할 때는 요게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이건 PLL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IC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텀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거가 각각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얘기만 하면, 신시사이저, 내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합성기는 PLL을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DS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 DDS라고 하기도 하고, DDFS라고 하기도 하고, PLL은 이제 오늘 배울 거니까, 이제 뒤에 하면 되겠지만, DDS는 뭐냐? DDS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GHz의 깨끗한 클락이 있다고 치면, 1GHz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를 1GHz 클락마다 이렇게 이게 태블릿도 아니고 이거를 옆에 이렇게 1GHz 클락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클락이 있을 때 요 각 클락마다 이렇게 적당한 웨이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러한 사인 웨이브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빠른 클락을 가지고 그거보다 낮은 주파수의 임의의 그 시그널, 임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를 그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DDS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동작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저주파일 때는 이거 저주파일 때 많이 쓰고 고주파에서는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RF에서 뭐 DDS를 가지고 RF LO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PLL 기반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차지 펌프 PLL이에요. 차지 펌프 PLL. 근데 차지 펌프 PLL을 또는 타입 2 PLL이라고 하는데 차지 펌프 PLL을 배우기 전에 타입 1 PLL을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거를 먼저 그게 동작하는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타입 2 PLL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타입 2 차지 펌프 PLL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자, PLL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그 VCO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네. VCO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겟이 우리가 1기가라고 합시다. 1기가를 만들고 싶어요. 얘는 대충 1기가에서 동작하는 오실레이터예요. 대충. 지저분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995MHz일 수도 있고 무슨 1.1GHz일 수도 있고 개런티가 안 돼요. 그런 오실레이터 또 깨끗하지도 않아요. 잘 흔들려 이렇게. 그런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클락이 있어요. 이거 레퍼런스 클락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이 되는 클락은 통상 수십 메가헤르츠, 쉽게 간단한 얘기에 의해서 그냥 10메가헤르츠라고 합시다. 10메가헤르츠 클락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깨끗하고 매우 정확해요. 예, 우리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시계를 하나 이렇게 차고 왔어요. 시계를 샀다고. 그러면서 자랑인지 어쨌든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쿼츠라고 써 있다고. 쿼츠라고 시계에 보면 쿼츠라고 써 있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예전 시계 옛날의 시계는 막 한 달에 뭐 한 5분씩 틀리고 그랬는데 1년이면 막 뭐 1시간씩 틀리고 요게 써 있는 거는 1년이 가도 1분도 안 틀린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쿼츠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유리, 석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진동 그 레조네이터를 정확하게 만들면 그거에 동기에서 이렇게 시계를 만들면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유리를 잘 깎아서 거기다 전기를 주면 이제 그게 레조네이터로 동작하는데 그 레조네이터가 매우 정확한 레조네이터예요. 그 디멘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걸 갖다가 1GHz에서 만들면 좋겠는데 이걸 1GHz에서 못 만들어요. 이건 기껏해야 10MHz예요. 또는 뭐 20, 30, 40MHz. 그 정도. 한 100MHz 이상 만들질 못해요, 얘는. 그 다음에 이 주파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일단 쿼츠를 깎아놓으면 그냥 그 크기에 의해서 딱 LC 레조넌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정확하고 깨끗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파수. 기준이 되는 주파수. 내가 원하는 주파수지만 지저분한 주파수. 이걸 갖다가 여기에 동기를 시키면 얘가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변해요. 네, 그래서 그걸 출력을
나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오실레이터를 잘 동기시켜서 원하는 주파수를 내는 게 PLL입니다. PLL. PLL은 어떻게 생겼냐면 페이지 디텍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레퍼런스 클락의 페이지와 그 다음에 VCO에서 넘어오는 페이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올 때 요 주파수는 10MHz고 요 주파수는 1GHz니까 이걸 직접 비교하면 안 되고 1GHz를 10MHz로 나눠서,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누기 위해서 프리퀀시 디바이더 주파수를 나누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위상을 비교해서 페이지를 비교해서 그 페이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VCO에 넣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원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주파수와 요 주파수가 같아지는 식으로 이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FRF와 F0 over N이 같아지는 식으로 피드백 룹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보면 아웃풋 프리퀀시는 N times FR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FRF가 돼서 FRF는 깨끗하고 그거에 N배를 한 거니까 얘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N을 바꾸면 Fout이 바뀌어요. FRF는 가만히 있었더라도 N을 바꿈으로 인해서 Fout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시사이저 역할을 하는, 신시사이저의 원리죠. N을 바꾼다. N을 바꿀 거다. 그래서 그냥 PLL 그러면 보통 이 N이 없거나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거나 그냥 그런 거고, 신시사이저 그러면 N이 프로그래머블 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수학식이 또 들어가요. 수학식을 알아야 돼서, 이걸 모르고 그냥 PLL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좀 알고 하는 게 뒤에 실습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좀 알아야지 PLL 동작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각 블락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VCO는 어떤 거냐면, VCO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복잡한 회로고 어려운 회로인데, 간단하게 VCO라고 하는 거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는 블락이다라고 간단하게 모델링을 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가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KVCO라고 합니다. KVCO는 단위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레디안 퍼 볼트예요. 또는 헐츠 퍼 볼트라고 쓴다면 앞에 2파이를 곱하고 헐츠 퍼 볼트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KVCO는 우리가 VCO 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CO 게인. 게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볼티지 게인, 무슨 커런 게인 그런 거는 딱 바로 마음에 와닿는데, 이거는 게인 같지도 않은데 왜 게인이라고 그러냐? 그냥 단순히 X축을 입력이라고 보고 Y축을 출력이라고 봐서 VCO 게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VCO 게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출력 관계식인데,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쓰면 그렇고, 만약에 페이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양쪽을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 페이지 도메인에서 쓰면 입출력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볼티지로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볼티지로 만약에 본다면, VCO에서 나오는 출력을 볼티지로 본다면 V 아웃이라고 놓고 A 타임스 코사인, 물론 뭐 A는 여기서 나오는 이 앰플리튜드를 말하는 거, 코사인은 뭐 이게 뭐 코사인일지 사인일지 초기 위상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임의로 코사인이라고 하고, 이 페이지를 통째로 여기다 갖다 딱 넣으면 얘가 VCO의 출력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본다면 이걸 보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VCO의 특성, 입력을 V튠이라고 보고 출력을 주파수 또는 페이즈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기에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픽스 돼 있거나 상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진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얘가 이제 의미 있는 시그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요 페이지만 따로 액세스 페이지라고 하고 액세스 페이지를 입력 전압에 대해서 트랜스 펑션을 해보면 요게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고 적분이고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분의 KVCO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VCO의 트랜스퍼 펑션이 돼요. 앞으로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겠지만 VCO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KVCO over S 이렇게 수학적으로 요 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VCO는 V튠의 인티그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 식이 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거다 또는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하나씩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디텍터 볼게요. 페이지 디텍터는 두 개, 자, X1과 X2라는 두 개의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두 개가 페이지가 델타 파이만큼 달라요.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델타 파이에 비례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블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우리가 페이지 디텍터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델타 파이가 이렇게 커지면 이 전압도 커지는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exclusive OR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멀티플라이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X1과 X2를 exclusive OR를 통과시키면 다를 때는 1이 나오고 같을 때는 0이 나오니까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예. 요거를 갖다가 내가 에버리지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펄스지만 X아웃이 이렇게 펄스로 나오지만 요거에 에버리지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에버리지 취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로우 패스 필터 거치면 펄스의 DC 성분만 딱 뽑아져 나오는 게 되죠. 이거에 에버리지를 취할 수 있다고 치면 뭐 대충 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전압이 되겠죠. 요 델타 파이가 커지면 요건 좀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요 하얀색이 좀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랜스 펑션을 그리면 0도에서 180도까지 X아웃이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이제 180도를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 파이에 대해서 비례하는 요 부분을 보면 물론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난리니아하지만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입력 페이지의 차이에 델타 파이에 비례하는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페이지 디텍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VCO가 이제 VCO하고 페이지 디텍터 두 개를 지금 방금 동작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만 갖고 내가 보기 위해서 일단 여기 divide by n 요거는 일단 없앴어요. 이제 그 뭐랄까 간단하게 하고 먼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여기 VCO 파형이 여기 레퍼런스하고 들어가서 요거하고 요거의 페이지의 차이에 대한 펄스가 뚱뚱뚱뚱 뛰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에버리지를 취해서 DC만 이쪽으로 그러니까 볼티지만 보내고 싶거든요. DC 볼티지만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펄스가 이렇게 약간 좀 떨리는 건 있겠지만 이거에 해당하는 DC 전압으로 변환돼서 여기 VCO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PLL 락킹을 하느냐? 자, 처음에 레퍼런스가 뜨고 VCO 아웃풋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얘와 얘가 페이지가 요만큼 다르죠. 요만큼 달라요. 요만큼 다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전압이 여기에 뜨겠죠. V 컨트롤에 이렇게 떠요. 네. 뜨면 떴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압이 약간 올라갔다는 얘기는 VCO의 주파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뜨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VCO의 주파수가 느렸는데 빨라지죠. 빨라져가지고 쭉 가다 보면 요 순간에 딱 맞았죠. 맞으니까 이제 다시 원위치. 이제부터는 페이즈 디텍터의 출력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여기서 페이즈 락킹, 페이즈가 안 맞았던 것이 여기 가보면 페이지가 딱딱딱딱 맞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게 PLL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딱딱 떨어져서 동작하지 않고 모든 자연현상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천천히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PLL 동작을 머릿속으로 잘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요 회로,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가상의 아주 간단한 PLL을 생각을 해봤는데, 요 회로를 실제 그러면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VCO는, 여러분들 지금 VCO를 어제 그제 강의에서 LNA 믹서 했죠? VCO 했습니까? VCO 안 했어요. LNA 믹서만 했어요. 네. VCO를 어쨌든 VCO를 혹시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따 실습할 때 또 VCO 볼 겁니다. 실제 VCO 동작하는 거를, 기가월제 동작하는 거를. 근데 일단은 뭐 이게 VCO예요. 이게 VCO 회로고 VCO 회로에서 VCO 회로의 출력을 여긴 출력인데 출력이 사실은 이제 디퍼런셜로 나오고 있는데 한쪽만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와로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페이지 디텍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V인이 레퍼런스 클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 로우패스 필터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로우패스 필터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RC 갖고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요걸 갖다가 여기서 나온 전압을 VCO의 튜닝 포트, 튜닝 볼티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 베렉터, 여기가 이제 베렉터인데, 베렉터의 요쪽 포트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PLL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물론 여기 지금 아직 divide by n, 주파수 frequency divider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게 이제 PLL이다. 그런 거죠. 네. B튠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VCO는 뭐냐면 오실레이터인데, 그래서 어떤 일정한 주파수가 나오는 회로인데,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튜너블 오실레이터예요. 튜너블 오실레이터. 근데 뭐를 갖고 바꾸느냐? 볼티지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전압 조정 발진기. 전압으로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발진기다. 예. 또는 뭐 어떤 회로는 커런트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회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방식이 있겠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내가 전압을 싹싹싹싹 바꾸면 출력 주파수가 바뀌는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예요. 조정하는 전압을 우리가 튜닝 볼티지 또는 컨트롤 볼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회로를 봐야지 알겠지만 회로가 지금 어쨌든 지금 보여진 회로가 이건데 그러면 전압을 조정해서 어떻게 주파수를 바꾸느냐?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가지고 캐패시턴스를 바꿔요. 우리가 베리어블 캐패시터, 베렉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베렉터인데 모스펫을 가지고 베렉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압을 바꿔서 캐패시턴스를 바꾸고 캐패시턴스가 바뀌기 때문에 LC 레조넌스가 바뀌고 따라서 주파수가 바뀌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인트로덕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대충 PLL의 동작을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건 그냥
매우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PLL인데. 자, 여기 이제, V-in, reference 클락과 V-out, VCO의 클락이 처음에 잘 맞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락돼 있다고 그러죠. 락킹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잘 맞아 있어요. 그 상황에서 V-in이 요 순간에 갑자기 주파수가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순간에 이제 주파수가 빨라졌죠. 높아졌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PD, 페이즈 디텍터의 출력이 그 전에는 딱딱 맞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여기가 빨라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V-in과 V-out, 처음에는 이게 빨라졌지만 처음엔 모르죠. 처음엔 모르는데 다음 클락에 가보니까 엣지가 어긋나 있죠. 그 다음 클락 가보니까 엣지가 더 어긋나 있죠. 그 다음 클락 가보면 엣지가 더더욱 어긋나 있죠. 이게 이제 페이즈는 주파수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페이즈잖아요. 그것처럼 주파수가 딱 어긋나는 순간 페이즈는 점점 인티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점점 페이즈는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파수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페이즈다라는 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점점 벌어지죠. 네. 그럼 점점 벌어지면 V 컨트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압은 얘가 처음에 0이었다가 왜냐면 안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게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요. V 컨트롤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올라가니까 V 컨트롤이 올라가면 여기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죠. 오메가 아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요 클락이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 여기가 좀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 순간쯤 가면 이미 이 클락과 이 클락은 같은 주파수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얘가 느렸는데 여기쯤 가면 보시면 오메가 아웃이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미 이것과 이거는 같은 주파수가 됐어요. 이 순간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딱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즈가 아직 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즈 락 룹이에요. 페이즈를 비교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페이즈가 아직 틀어졌기 때문에 더 벌어져가지고 얘가 주파수가 목표로 하는 주파수, 오메가 아웃이 최종 주파수인데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갔으니까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주파수보다 얘 주파수가 얘가 오메가 2고 얘가 오메가 1이었는데 얘가 주파수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거예요. 얘보다. 상상이 갑니까? 네. 더 빨라져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제 따라잡죠. 얘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여기가 페이지가 여기 이제 점점 따라잡아가지고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맞아지죠. 맞아져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락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주파수도 같아졌고 페이지도 얼라인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페이즈 락 룹이라고 그러죠. 페이즈를 맞추는 룹이에요. 페이즈 락 룹이에요. PLL이니까. 페이즈를 같게 해주는 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페이지가 같았을 때 가만히 있다가 페이지가 어긋나는 순간 페이지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페이지를 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게 하느냐? 어떻게 같게 했죠? 주파수를 바꿔서 같게 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지가 느려졌다. 내가 저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주파수를 막 올려가지고 맞추고 반대는 또 반대가 되겠죠. 주파수를 내려서 맞추고 주파수를 올려서 맞추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주파수를 올려서 맞추거나 내려서 맞추거나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주파수가 맞았다고 해서 룹이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맞아야지만 룹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락 룹이라는 거죠. 주파수가 맞는 거는 페이지가 맞은 거에 부수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를 맞추는 겁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PLL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이제 피드백 앰프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피드백 앰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책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 V인이고, 아웃이고. 그럼 이거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됩니까? V out over V인이 A over 1 플러스 A 베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드백 앰프의 기본적인 트랜스퍼 펑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A가 매우 크다면, 또는 A 베타가 매우 크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오버 베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피드백 룹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죠. PLL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 요것도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거고, 오픈룹 게인. 그 다음에 나누기 N이 베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 합성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정확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정확한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주파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PLL을 가지고 주파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네. 페이지로 동작하는 회로를 가지고 주파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일반적인 피드백 앰프에서 이 입력 전압과 이 피드백 돼서 들어오는 요기 전압의 차이가 에러 시그널이 A로 들어가는 거죠. 룹 게인이 매우 크다면 모든 피드백 시스템은 입력 시그널과 피드백 되는 시그널을 거의 같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에러 시그널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룹 게인이 무한대라면 에러 시그널이 0이 되는 거고, 룹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이거와 이거는 거의 같고 에러 시그널이 매우 작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모든 전자회로가 됐던 어떤 미케니컬 시스템이 됐던 모든 네거티브 피드백은 그런 방향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왜 PLL을 쓰냐? 페이지 디텍터. 지금 페이지 디텍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PLL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비교해서 그걸 락을 시키기 때문에 페이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피드백 시스템은 룹 게인이 무한대라면 입력 페이지와 피드백 되는 페이지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룹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 인에서 파이 n 요걸 빼는 게 어떤 에러가 나와요. 에러 텀이. 완전히 0은 아니고 작은 값이 나와요. 작은 값이. 근데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미분해보면 최종적으로 F인은 N분의 Fout. 그래서 Fout은 N times F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를 비교함으로써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프리퀀시 디텍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주파수의 차이를 알아내는 그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를 프리퀀시 디텍터로 했다면 F인과 N분의 Fout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동작을 할 텐데, 얘는 완전히 같지는 않고 룹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에러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최종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n배가 되는 게 아니라 n배에다가 에러가 포함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주파수를 정확히 만들어내려면 페이즈를 비교해서 페이즈 락 룹을 만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만들어내려고 프리퀀시 락 룹이라는 걸 만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LL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PLL을 프리퀀시 페이즈를 비교해서 그거를 피드백 시스템에 넣으면 주파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한 거는 PLL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PLL의 구조하고 뭐 동작 원리, 이슈들 이런 것들을 봤고, 이제 오늘이 아니라 지금은 신시사이저를 볼 거예요. 신시사이저는 PLL에서 사실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N, 그러니까 divide by N, 디바이더 그것만 잘 바꾸면, 잘 설계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하게 잘 설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뭐 봅시다. 지금 PLL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디바이더가 앞에 오전에 했던 그림하고 좀 달라진 건 여기 이제 디바이드 바이 R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크리스탈이 있을 때 그게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뭐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다른 프리퀀시로, 좀 낮은 프리퀀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디바이더를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레퍼런스 클락이 이게 크리스탈 주파수가 아니라 이 나누기 R 한 요 값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이 값이 뭐 나누기 2나 나누기 4가 돼가지고 이 주파수와 이 주파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PLL에서 중요한 값, 그러니까 PLL을 설계할 때 중요한 팩터는 이 값이죠. 이 주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파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칩이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국 주파수를 바꾼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이니까 얘를 바꿔서 n 값을 바꿔서 f 아웃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럼 n을 n 곱하기 FF가 f 아웃이 되기 때문에 FF는 고정이고, n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 n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n의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면 f 아웃이 바뀌어야 돼요. f 아웃이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VCO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을 바꿈으로 인해서 f 아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전압이 바뀌어야지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VCO 자체적으로 봤을 때 V튠을 최대로 이렇게 스캔을 다 움직였을 때 주파수가 바뀔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할 거예요. 그 범위도 역시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범위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프리퀀시의 튜닝, PLL의 튜닝 레인지라는 거는 VCO 자체의 튜닝 레인지도, 그러니까 PLL의 어떤 목표로 하는 튜닝 레인지가 있다면 VCO 자체의 튜닝 레인지도 충분히 그거보다 커야 되고, N 값의 변화량도 그거보다 충분히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요 N 값을 바꿀 때 여기서 따라서 잘 바꿀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결국 n 값을 바꿔서 f 아웃을 바꾸는데 n이 이제 보통 우리가 디지털 회로의 카운터를 보면 1씩 증가하죠. 뭐 1000, 1001, 1002, 1003, 1013, 뭐 1014, 1015 이런 식으로 n 값이 1씩 증가하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퀀시의 레졸루션 얼마 간격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FRF 간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RF가 만약에 10MHz면
여기서 바뀔 때는 10MHz 간격으로 쭉 이제 주파수를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FRF는 10메가인데 10메가 간격이 아니라 뭐 1메가 간격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구조는 불가능한 거죠. FRF가 10메가인데 1메가씩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N을 갖다가 정수배가 아니라 소수 간격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fractional length synthesizer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는데 이 fractional length synthesizer는 이걸 fractional number로 frequency division 팩터를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디바이더가 새로운 게 아니라 디바이더 앞에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n 값을 잘 변화시켜서 n이 마치 소수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신스사이저가 fractional length synthesizer입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요즘에 무선 통신용으로 나오는 신스사이저는 대개 다 이 fractional length synthesizer가 많이 주로 쓰입니다. 주로. 근데 역시 이제 fractional synthesizer는 integer synthesizer에다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integer synthesizer를 잘 이해하고 설계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synthesizer를 왜 해야 되느냐, 주파수를 왜 바꿔야 되느냐, 요게 이제, 자, 수신기에서 보면 내가, 무선으로 통신할 때는 채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우리 휴대폰 사용할 때 보면, SKT, KT 이런 식으로, 또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채널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채널에 따라서 주파수를 바꾸려면, L로 주파수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PLL에서 주파수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바꾸는데 주파수가 정확치 않다. 정확치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보낼 때 점선에 딱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옆으로 비껴진다면, 프리퀀시 에러가 있어서 비껴진다면, 내가 옆 채널을 침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옆 채널에 노이즈를 간섭을 주는 꼴이 되는 거고, 수신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 점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파수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이 시그널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파수를 정확하게 받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PLL의 주파수의 정확도라는 거는 PLL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을 가지고 크리스탈의 모든 게 다 동기돼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출력 주파수도 딱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 주파수가 20MHz짜리 크리스탈을 샀는데 이게 60ppm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20메가 곱하기 60 ppm이니까 10의 6승이죠. 여기 그러니까 총 이게 보시면은 622 1.2 1200 1.2kg 1200Hz만큼 부정확한 거예요. 20MHz에 1200Hz만큼. 이걸 갖고 N배에서 2.4기가 신사이저를 만들면 또 역시 2.4기가의 60ppm만큼 부족한 겁니다. 144kHz만큼 부족합니다. 이거는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게 완벽하게 딱 그 에러가 없는 크리스탈이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물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제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하고 통신을 하는데 똑같이 1GHz로 주파수를 맞췄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ppm이 벗어나 있고 저희도 10ppm이 벗어나 있다. 반대편으로 그러면 토탈에서 20ppm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만큼 틀어진 상태에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아날로그 PLL에서는 어쩔 수 없고 디지털로 다 다운 컨버전 시킨 다음에 디지털에서 프리퀀시를 맞추고 싱크를 맞춰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지털에서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이 틀어지면 절대 안 되고 수십 킬로헤르츠
뭐 수킬로헤르츠 정도 틀어진 거는 이제 디지털에서 모뎀에서 다 맞춰가지고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PLL에서의 애큐러시는 크리스탈의 애큐러시가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LL에서 그 페이즈 노이즈를 얼마만큼 좋게 해야 되느냐. 페이즈 노이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 현상이 리시프로컬 믹싱이라는 건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그림을 보면 내가 무선 통신이 어려운 점, 그러니까 공중에 전파를 쏘고 받는 무선 통신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공중이다 보니까, 프리 스페이스다 보니까 내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시그널들이 존재해요. 그게 무선 통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유선 통신은 선 안에 시그널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다른 시그널이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시그널들은 되게 다 예측이 가능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선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무선 통신할 때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해요. 그 주파수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시그널을 생각한 다음에 그게 가장 크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뭐냐면 월스트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작은데 원치 않는 게 옆에 크게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얘는 까만 건 없애고 하얀 것만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운 컨버전을 시키면 엘로를 가지고, 그러면 원하는 거는 크게 나오고 요 옆에 까만 게 이제 작게 나오긴 하지만 스틸 이게 SNR을 나쁘게 하죠.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는 게 결국은 동일한 옵셋 프리퀀시에서의 페이즈 노이즈의 양이 이 양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환경에서 SNR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페이즈 노이즈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스펙이 나오죠. 그래서 페이즈 노이즈 스펙은 보통 통신 기준마다, 왜냐하면 통신 기준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통신 표준마다 이 페이즈 노이즈 스펙은 다 다릅니다. 이 리시프로컬 믹싱에 의해서 그걸 따져가지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걸 다 계산을 해서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PLL을 설계할 때는, 야, 너는 100kHz 떨어진 곳에서 뭐 80dBc 이하로 페이즈 노이즈를 만들어야 돼. 너는 1MHz 떨어진 곳에서 120dBc 이하로 페이즈 노이즈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마다 맞춰가지고 이제 스펙이 주어지는 겁니다. 스펙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페이즈 노이즈에 맞게 PLL을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아까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예를 들어서 100kHz에서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있고 1MHz에서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있고 10MHz에서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룹밴디스를 봐가지고 룹밴디스 바깥쪽이냐 안쪽이냐를 봐서 바깥쪽이면 VCO 노이즈에 집중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되고, 룹밴디스 안쪽이면 VCO를 제외한 나머지 노이즈에 집중해서 노이즈를 따져봐야 됩니다. 락타임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이것도 스탠다드에 따라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기준이 그 리퀘어먼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락타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락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락타임을 어디까지 보는 게 락을 했다고 볼 거냐. 이제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퀀시 애큐러시에 따라서 내가 모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리커버할 수 있는 프리퀀시 애큐러시가 존재할 거예요. 모뎀에서. 그게 100ppm이다. 100ppm까지는 좀 틀어놓쳐도 디지털에서 다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PLL이 락을 시작해서 100ppm 윈도우 안으로 들어오는 점이 락타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가 락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마이크로세크 이런 식으로 여기가 락타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모뎀은 10ppm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PLL이라도 락타임은 다르게 또 정의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락타임을 정의할 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기준을 잘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시사이저, 그러니까 RF 통신에서 쓰이는 신시사이저의 몇 가지 그 리퀘어먼트를 받고 이제 신시사이저로 바로 들어갈 텐데 요 N값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N값만. N값을 컨트롤해서 그러면 이제 신시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락에 대한 건데 이걸 왜 이 얘기가 왜 또 나오냐면 신시사이저라는 거는 우리가 RF 신시사이저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시사이저는 이제 주파수를 내가 원할 때마다 바꿔야 되겠죠. 그 건반악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원할 때마다 통신 채널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바꿀 때 어디를 바꾸느냐면 얘를 바꾸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클락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죠. 얘를 바꿔서 아웃풋 프리퀀시를 바꾸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락타임 설명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풋 클락이 바뀔 때 아웃풋 클락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식을 다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신시사이저는 그 상황은 아니고 이 N 값을 바꿨을 때 아웃풋 클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락 타임이 약간 아까 전에 했던 그 식하고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N 값을 바꾸는 거나 입력을 바꾸는 거나 비슷한 그 비헤이비어를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식을 유도하면 앞에 그 식하고 뭐 거의 똑같은 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락타임에 대한 거는 앞에 했던 그 서드오더 PLL 트랜스퍼 펑션을 서드오더가 아니라 세컨오더 이거 지금 세컨오더죠. 세컨오더 PLL의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한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락하는 거 실제 이게 실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여기가 N 값이에요. N 값. N 값을 92에서 93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파수가 이 PLL 같은 경우에 1.84에서 1.8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 딱 바꾸는 순간에 출렁거리고 이렇게 딱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채널이 스위칭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아웃풋 프리퀀시가 1.84에서 1.86을 신시사이즈 하는 거죠. 뭐 대략 봤을 때 락 타임은 이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지금 120 정도에서 140이니까 한 20 마이크로세크 안쪽으로 락을 잘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PLL을 이번에는 92에서 여기 93이었는데 92에서 3, 4, 5, 6, 96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락이 1.84에서 1.86이 아니라 1.92까지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식에 의하면 이 식을 따라간다고 치면 이게 좀 많이 변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리니어한 시스템이라면. 근데 좀 많이 바뀌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이클 슬립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슬립. 사이클이 미끄러졌다. 사이클을 놓쳤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락 타임이 이건 더 길어진 거죠. 똑같은 PLL인데 이건 빨리 락을 했는데 이거는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이 리니어한 트랜스퍼 펑션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이 이렇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PLL 자체는 난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리니어 시스템인데 특히나 PFD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파수가 이제 따라갈 때 주파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엣지가 늦게 나오면 느린 걸로 일시적으로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PLL이. 지금 여기서 PFD가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난리니어하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오동작,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동작을 사이클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나오고, 느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나오고, 이런 오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얘가 길을 잃고 주파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파수가 근처에 오면 이제는 리니어 시스템처럼 보여가지고 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PLL은 난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이클 슬립이 없애주는 게 또 중요한 또 이슈이기도 하고 PLL의 락 타임을 빠르게 하려면 이건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로직이 들어가고 뭐 그럽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또 별개의 이슈니까 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요. 패슬락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 디바이더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프리퀀시 디바이더는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인 디바이더죠. 이게 피드백 패스에 있어서 피드백 패스 디바이더라고 하고, 여기 있는 디바이더는 사실 옵셔널 한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패스에 있으니까 레퍼런스 패스 디바이더라고 하고, 여기 디바이더는 주로 이제 좀 저주파에서 동작하는데, 얘는 고주파에서 고주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기 때문에 얘는 고주파. 그러니까 이쪽이 좀 이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펄스 스왈로우 디바이더, 그 다음에 듀얼 모듈러스 디바이더, 듀얼 모듈러스 프리스케일러, 요 두 개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따가 역시 실습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 그거를 봅시다. 자, PLL의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 PLL의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 그러니까 나누기 n이라고 아까 통칭해서 썼던 나누기 n이라고 한 거는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거의 99% 모든 PLL이 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작만 잘 이해하면 PLL의 동작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를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로직 책에 보면 프로그래머블 카운터가 다 있어요. 로직으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그걸 그냥 쓰면,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를 쓰면, 그냥 그게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라는 게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랑 똑같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면 될 텐데, 이렇게 특별한 복잡한 구조를 쓰느냐. 이유는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를 쓰면, 그냥 일반적인 그 시모스 로직에, 그건 속도가 느려요. 속도를, 수십 메가 이상, 또는 잘해봤자 수백 메가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기가허츠에서 동작을 그런 회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게 하이 프리퀀시, 기가허츠 이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 이 구조는 카운터를 세 개를 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를 쓰는데 이름을 이거 A 카운터, 이건 B 카운터라고 합시다. A 카운터와 B 카운터는 우리가 디지털 로직 책에서 본 그 프로그래머블 카운터예요. 나누기 A, 나누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것도 프로그래머블 하긴 한데 이거는 디바이드 레이셔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듀얼 모듈러스 디바이더예요. 모듈러스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P 또는 P 플러스 1. P는 이제 4라고 합시다. 그러면 4 또는 5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하이 스피드의 그 프로그래머 카운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처음에 얘가 P로 세팅이 돼 있어요. P 플러스 1로. P 플러스 1로 세팅이 돼 있어서 VCO 프리퀀시, 만약에 P 플러스 1이 5라면 처음에 얘는 1기가가 들어간다면 1기가가 들어가고 5라면 1기가를 5로 나눠가지고 200MHz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00MHz를 200MHz 클락을 얘가 또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을 하는데 B가 더 작은 값이야. A보다. 그래서 B가 먼저 도달해요. B가 도달하면
토탈 얼마를, 여기서는 얼마를 셌냐면 P 플러스 1 곱하기 B번만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을 시켜줘. 셋을 시켜주면 얘가 딱 가서 이게 모듈러스 컨트롤인데 얘를 딱 바꿔요. 그럼 그 다음에 4로 P 플러스 1이 아니라 P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A 카운터를 다 동작한 다음에 다시 리셋을 시켜요. 그럼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디바이드 레이셔가 P 플러스 1로 B번만큼 동작하고 나머지를 P번 곱하기 A 마이너스 B만큼, 왜냐하면 A에서 B 지나가고 나머지를 가고 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만큼 동작을 해요. 이게 토탈 디바이드 레이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걸 갖다가 정리해서 쓰면 P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는 고정해. P 값은 조정할 수 없어. P는 설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4 또는 5 또는 뭐 2, 3 또는 뭐 8, 9 이런 식으로 돼요. 얘는. P는 그 고정이고 A하고 B를 조정해서 토탈 디바이드 레이셔 N 값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N을 1을 올리고 싶다. 그럼 B를 1씩 올리면 돼요. 근데 B가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겠죠. 더 못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A를 하나 올리고 B를 내려가지고 또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리면 토탈 디바이드 레이셔를 PA 플러스 B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로직에서 일반적으로 봤던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동작 속도가 VCO 주파수에서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VCO 주파수를 P로 나눈 것만큼 낮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니까 좀 약간 로우 프리퀀시 카운터면 되는 거고 얘는 매우 빠른 RF에서 동작하는 프리스케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로직에서 배웠던 뭐 에이싱크로너스 카운터나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면 되고 요 그 프로그래머블 카운터로서 이거를 이따가 또 시뮬레이션 할 텐데 이게 이제 뭐 A 카운터나 B 카운터의 기본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듀얼 모듈러스 프리스케일러를 볼게요. 듀얼 모듈러스 프리스케일러를 보기 전에 디바이 바이 2부터 시작을 할 텐데 디바이 바이 2는 D 플립플롭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딱 걸고 클락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이게 왜냐면 라이징 엣지에서만 동작하니까 클락이 나오는 거에 딱 반 클락이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D 플립플롭을 안에 보면 마스터 슬레이브 타입의 D 플립플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바이 바이 2가 있는데 지금 요걸 여기가 요 부분이 없을 때 디바이 바이 2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직접 연결됐을 때 근데 이제 이 안에다가 디바이 바이 2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가 엔드 게이트를 연결하면 이건 디바이 바이 3가 돼요. 3가 이게 디바이 바이 4 이거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게 없이 그냥 연결하면 이게 지금 렛치인가 플립플롭이죠. 디바이 바이 4겠네요. 4. 4인데 이걸 연결하면 이제 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옵셔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MC를 연결하면 MC가 0일 때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5하니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거랑 똑같아서 디바이 바이 3가 되고 MC가 1일 때는 여기가 언제나 1이 들어가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만 동작해서 디바이 바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디바이 바이 2와 3를 옵셔널하게 MC로 조정할 수 있는 회로고 디바이 바이 2, 3에다가 디바이 바이 2를 캐스케이드로 하나 연결하면 4, 5가 되고 하나 더 연결하면 8, 9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 5, 3, 4도 설계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더 하면은 15, 16 이제 이거는 이제 4, 5인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해요. 듀얼 모듈러스 프리스케일러는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하고 이건 디바이 바이 4, 5에 대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또는 트루스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해보면 이게 이제 클락이 됨에 따라서 플립플롭이 3개니까 총 8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MC 값에 따라서 5개의 스테이트를 반복하거나 4개의 스테이트를 반복한다는 거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또는 5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하나 따져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많이 알려진 회로고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블이다 그러면 쫙 그 뭐 1부터 100까지 다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러니까 모듈러스는 단 2개지만 빠르게 동작하는 회로죠. 기가허츠에서.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는 회로입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간단하니까. 플립플롭이 2개,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빠르게 동작하면서 듀얼 모듈러스를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블 디바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타입을 우리가 펄스 스왈로우 카운터 또는 펄스 스왈로우 디바이더라고 이제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이따가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요거는 4, 5에다가 뒤에 디바이드 바이 2를 연속으로 연결한 다음에 다 아웃풋을 MC하고 이렇게 AND를 취해서 주면 디바이드 바이 4, 5 여기까지 하면 8, 9 여기까지 하면 16,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펄스 스왈로우 디바이더까지 얘기가 끝났고 이거의 구조, 동작, 원리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이제 이 프리스케일러 회로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블 카운터 이런 거는 다 시모스 로직으로 우리가 이제 인버터 만들나 뭐 낸드 이런 거 만드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또는 인버터 이렇게 연결해서 레치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로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 트랜지스터가 바이폴라 시절부터 하이 프리퀀시로 동작하는 게 바이폴라에서 ECL이라고 있었죠. ECL은 하이 프리퀀시의 동작 유리하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로직은 다 ECL을 썼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구조인 걸 우리가 CMOS에서는 CML이라고 그래요. 또는 커런트 스티어링 로직 또는 커런트 모드 로직이라고 해서 ECL과 동일하게 디퍼런셜 페어를 가지고 로직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AB에 NAND가 나오고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은 NAND 브랜치고 이렇게 하면 노어 브랜치고 해서 이건 NAND 게이트가 나오고 이래갖고 뭐 노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하이 스피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엑스클루시브 오어도 나올 수 있고 래치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래치입니다. 래치 CML 래치 래치를 2개 연결하면 플립플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디바이드 바이 2 회로예요. 이게 래치 2개 연결해서 플립플롭이고 플립플롭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줘서 하면은 디바이드 바이 2가 나옵니다. 여기다 클락을 주면 출력 여기 또는 여기가 나누기 2 여기 x 또는 y가 나누기 2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CMOS에서 RF로 동작시킬 때는 CML이 가장 적당한 회로다. CML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CML 구조의 래치 또는 디바이드 바이 2를 보통 설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가 실습할 때도 이런 구조의 디바이드 바이 2 또는 프리스케일러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이런 것도, 요거 이제 회로 이슈인데, 이건 다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회로 설계를 공부한다기보다는 회로의 동작과 PLL의 포커싱을 둬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PLL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리타이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PLL이에요, 지금. PLL. 디바이드 바이 n이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n을 이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PLL 동작하죠. 문제는 카운터가 이제 카운터 자체의 노이즈가 있어요. 또는 지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지금 VX가 어디냐면 여기 카운터의 출력이 이렇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 Vout이 VCO고 그걸 카운팅을 해서 VX가 낮은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PFD를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엣지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페이지가 흔들린다는 얘기고, 페이지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게 그 노이즈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출력으로 그대로 노이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엣지를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노이즈가 너무 커요. 디바이더에 의한 노이즈가.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엣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VCO로 한번 리타이밍해서 이렇게 리타이밍해서 그 다음 엣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엣지 밀리긴 하지만 이 디바이더의 결과값과 똑같은 폭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렇게 리타이밍을 했고 여기도 이걸로 리타이밍을 했죠. 그러니까 이 폭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엣지는 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VCO 노이즈 정도의 엣지, 깨끗함을 갖는 엣지로 리타이밍을 하면 이 디바이더의 노이즈를 거의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많이 쓰고 PLL 이따가 돌릴 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끝냈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조금만 더 해서 실제 PLL의 디자인 이그젬플, 굉장히 뭐랄까 프리미티브한 건데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는 다 마치고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이제 실습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IP나 패키지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이 디바이더 리타이밍은 굉장히 간단한, 그냥 플립플롭 하나만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터를 다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로 전혀 어렵지도 않고 당연히 다 쓰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PLL 디자인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이거 사실 되게 옛날에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인 맥락은 맞으니까 보여드리고, 실습 교재는 또 요거랑 약간 좀 다르긴 해요. 플로우는 똑같지만 다르긴 해요. 자, 이거는 만약에 이제 802.15.4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비라고 하는 거에 필요한 PLL을 만들어 보자라는 과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802.15.4의 Low Data Rate WPAN 스탠다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주파수를 2305에서 5MHz 스텝으로 2480까지 이렇게 채널을 사용하도록 스탠다드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통신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PLL이 2305, 2310, 15, 20, 25 이걸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내가 프리퀀시의 튜닝 레인지, 그 다음에 튜닝 레졸루션이 딱 리퀘어먼트가 주어지는 거죠. 튜닝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튜닝 레졸루션은 5MHz입니다. 그죠? 5MHz.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허핑, 그러니까 주파수를 얘가 이제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통신을 하는데, 640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퀀시 락 타임은 640 마이크로보다, 물론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지만 640 마이크로보다는 훨씬 작게 락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클락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2305, 2310은 다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도
클락을 5MHz를 쓰면 다 돼요. 그냥 5MHz를 쓰면. 근데 만약에 이게 2305, 2310이 아니라 2406, 2411, 61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MHz를 가지고는 도저히 2406을 만들 수 없잖아요.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최대 공약수인가? 하여튼 그런 거 따져가지고 FRF에 N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6, 11로 나간다면 아마도 FRF를 1MHz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되게 럭키한 경우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2405.1, 2410.1로 만약에 기준이 나와 있다.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0.1MHz로 만들어요. 100kHz로.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채널이 똑같이 5MHz지만 레퍼런스 클락이 누구는 5MHz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100kHz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그 성능의 차이를 주는데, 첫 번째 룹 밴드위스. 룹 밴드위스는 PLL은 반드시 레퍼런스 클락보다 거의 20배에서 50배 작아야 돼요. 레퍼런스 클락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클락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룹 밴드위스는 레퍼런스 클락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얘가 5MHz, 똑같은 걸 만들지만 레퍼런스 클락을 5MHz로 하는 거랑 0.1MHz로 하는 거는 룹 밴드위스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룹 밴드위스는 결국 락 타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재수없게 0.1MHz로 해야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비 락 타임이 무지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들 수만 있으면 레퍼런스 클락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레퍼런스 클락이 낮아지면 락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안 좋은 점. 두 번째 안 좋은 점은 레퍼런스 클락이 낮아지면 토탈, 이게 FC 이 주파수가 그대로일 때 얘가 낮아지면 N 값이 커져요. N 값이. 토탈 디바이드 레이쇼 N 값이 커지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첫 번째 룹 밴드위스, 두 번째 N, 디바이드 레이쇼 N 값이 그대로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5MHz에서 2405면 2405 나누기 5인데, 만약에 얘를 1MHz로 하면 2405 나누기 1이니까 5배가 커지죠. N 값이 커지면 뭐가 나빠지죠? 똑같은 PLL 노이즈지만 출력으로 프로젝션 되는 노이즈가 N에 그대로 비례해요. 그래서 FRF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어쨌든. PLL의 성능이 락타임과 노이즈 면에서 레퍼런스 클락은 크게 할수록 어쨌든 유리해요. 크게 할수록. 그래서 크게 하면 좋아요. 크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여기 5MHz면 다행히 큰 거예요. 큰 축에 속해요. 이게 수 메가헤르츠. 정말 옛날에는 막 이거를 수 100kHz 막 그렇게 쓴 적도 있는데, 요즘에 통신 시스템, 통신 PLL들은 대개 수 메가헤르츠 내지는 수십 메가헤르츠까지 보통 쓰죠. 레퍼런스 클락은 우리가 그 크리스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뭐 LC 공증기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탈만 파는 경우도 있고, 크리스탈에다가 트랜지스터 묶어가지고 오실레이터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크리스탈은 레조네이터기 때문에 크리스탈 자체에서 무슨 이게 발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에다가
피드백 걸어서 트랜지스터로 피드백 걸어서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레퍼런스 클락이 나오는 거죠. 요것만 파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오실레이터까지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예. 당연히 가격은 오실레이터까지 만들어서 팔면 더 비싸겠죠. 여기 이제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라고 부품을 하나 데이터शी트를 따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예. 이런 식으로 파니까 우리가 적당한 걸 가격, 성능 이런 걸 보고 이제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야 가격 비싼 것도 좋아, 제일 좋은 걸 써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회사 가면 야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거 써서 잘 만드는 건 누가 못해, 나쁜 거 써, 싼 거 써서 만들어, 가격 2 이상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쁜 거 써서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두 가지가 됩니다. 대개는 회사 가면 비싼 거 못 쓰고 싼 거 써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PLL을 실제 설계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설계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펄스 활로 카운터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우선, 레퍼런스, 이제 TCXO를 40MHz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레퍼런스 클락은 5MHz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앞에 디바이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여기 디바이더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약간 달라지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2.4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2배 주파수를 만들어서 나누기 2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앞에 좀 잠깐 스킵했는데,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는 뭐든지 쿼드러처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반드시 복수로 시그널을 뽑아내가지고 그거 갖고 조합을 해야지만 원래 시그널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인이나 코사인으로만 뽑아내면 재수없게 나는 코사인으로 바꾸는데 저쪽에서 사인으로 들어오면 0이 되는 거고 이게 페이지가 안 맞아버리면 원래 시그널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을 오소고널한 걸로 베이시스로 해서 뽑아내면 원래 들어오는 페이지와 나와의 페이지가 어떻든지 간에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IQ로 뽑아내게 돼 있어요. 모든 통신 시스템은. 근데 IQ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누기 2회로를 쓰면 5기가를 나누기 2를 하면 2.5기가의 IQ가 딱 나와요. 정확하게.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IQ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어떻게 통신을 할 때는 5기가, 그러니까 2배 주파수의 VCO를 써서 나누기 2를 해서 IQ를 보통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이 VCO가 2.4기가 VCO를 만드는데 2배인 5기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거고. 그리고 그거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VCO를 이렇게 원래 통신 주파수보다 높은 걸 씀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 EMI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서로 회로 간의 간섭을 이렇게 찬스가 많은데 VCO가 이 통신용으로 내보내는 큰 파워의 시그널의 간섭을 일으켜서 VCO의 페이지 노이즈가 나빠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제 VCO를 아예 5GHz를 쓰고 통신은 2.4GHz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줄, 그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VCO 주파수를 RF 주파수의 2배로 쓰는 게 또 유리하죠. 그게 지금 그 문제가 이 얘기입니다. VCO 풀링이 없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asy IQ 제너레이션, 이 얘기도 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클락을 내가 2.5, 아까 이제 5MHz 쓰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를. 근데 5MHz를 쓰면 좋은데 2.5MHz를 쓰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퍼런스 클락이 어디 뜬다고 그랬어요? 레퍼런스 클락은 레퍼런스 프리퀀시에 뜨죠. 그러니까
내가 채널이 이렇게 첫 번째 채널이 있고, 두 번째 채널이 있고, 세 번째 채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이 있다고 이제 이게 이제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PLL이 내가 만약에 요 채널을, 통신하기 위해서 요 프리퀀시를 낸다고 했을 때, 스퍼는 레퍼런스 클락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5MHz를 하면 스퍼가 여기 뜹니다, 여기. 왜냐하면 간격이 지금 5MHz 간격으로 지금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스퍼가 여기 떠요. 그러면 스퍼가 여기 뜬다는 얘기는 옆 채널이 중간에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옆 채널에 노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스퍼를 여기 띄우지 말고 스퍼를 여기 띄우면 요 딱 바운더리에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메가를 안 하고 2.5메가를 레퍼런스 클럭을 쓰면 레퍼런스 스퍼가 여기 뜨니까 그래도 SNR 면에서 좀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퍼런스 클럭을 줄이는 건 별로 그렇게 이득은 없지만 통신 시스템의 전체 SNR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2.5메가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2.5메가로.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얘기랑 좀 달라지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런 건 이제 RF 통신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PLL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할 거고 나머지는 뭐 했던 얘기랑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디바이더 설계를 좀 해볼게요. 이게 2.4, 2.5기가하고 여기가 2.5메가니까 대충 봐도 한 1000배 되죠. 1000배. 예. 따져보니까 N값이 960에서 1000배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프리스케일러 값을 16, 17로, 그래서 P를 16으로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PA 플러스 B에서 A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대충 봐서 1000인데 여기 16이니까 한 60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략 1000이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 61을 해야지 대충 1000이니까. 그래서 60 이상 A가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빗을 카운트를 6빗 카운터를 쓰면 됩니다. 그럼 64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A를 1 바꿀 때 B가 A를 1 바꾸면 전체적으로 P가 바뀌고 A를 1 내리면 전체적으로 P만큼 내려지는 거니까 B는 P의 값을 그 사이를 커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P가 16이기 때문에 B는 1에서 16까지만 변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빗으로 하면 됩니다. 4빗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A를 5빗으로 하거나 B를 3빗으로 하면 절대 이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나 이거 12빗으로 하고 이것도 12빗으로 해놓을래. 그래도 물론 동작은 하겠죠. 동작을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느려. 이게 비트 수를 늘리면 카운터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주파수에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서킷을 어느 정도의 마진만 주고 옵티멀하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 값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P, A, B를 다 이제 적당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룹 필터 룹 필터는 이제 세컨 오더가 기본이고 통상 우리가 서드 오더까지는 기본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로우 패스 필터 하나 추가로 하는 거. 이따가 실습할 때도 이것도 추가할 거예요. 룹 밴디스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자, 룹 밴디스 결정할 때 첫 번째 레퍼런스 클락에 한 20, 30배 이하로 작게 해야 돼요. 룹 밴디스가 레퍼런스 클락보다 너무 가까우면 PLL이
난리니어한 특성을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모든 리니어 비헤이비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스포도 더 커지고. 그래서 레퍼런스 클락은, 룹 밴드위스는 무조건 레퍼런스 클락 대비 얼마 이하로 낮춰서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매우 낮추면 룹 밴드위스가 매우 낮으면 락 타임이 느려지는 거고, 룹 밴드위스가 좀 커지면 락 타임이 빨라지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스퍼나 노이즈는 또 아웃 오브 밴드에서 또 반대로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스펙을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룹 필터를 3차로 하기로 했고, 페이지 마진은 55도로 하기로 했고, 룹 밴드위스를 40kHz로 이제 설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이제 대략적인 이 식이 있어요. 식에다 넣고, 이제 requirement,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지 마진, 룹 밴드위스, 이런 걸 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KD, KVCO 이런 값들을 주면, 이제 이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한 값인데, 이걸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역으로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서 옵티멈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찾아내는 거는 툴이 사실은 뭐 멜레브룩 프로그래밍을 하던 아니면 지금 이 경우에는 ADS로 해놨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찾아야 되는, 계산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VCO. 지금 VCO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볼 텐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위에 없나? 이게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VCO는 기본적으로, VCO를 뭐 처음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트랜지스터 두 개를 갖다가 크로스 커플링 해주면 얘가 네거티브 레지스턴스가 발생해요. 네거티브 컨덕턴스가 발생해요. 거기다가 L하고 C를 달면 얘가 오실레이터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내가 지금 한 4.8에서 5기가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통상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그냥 베렉터, 여기 이제 이게 베렉터인데, 베렉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커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통상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이 경우에는 지금 한 4.3에서, 중간으로 생각하면 4.4에서 한 5.4까지 커버하는 VCO인데, 이걸 한 번에 그냥 촥 커버하는 게 아니라, 캐패시터를 이렇게 어레이를 써가지고, 캐패시터를 스위치로 써가지고 붙였다 뗐다 해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커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울기가 KVCO였죠. KVCO. KVCO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KVCO가 너무 크면 노이즈도 나쁘고 스퍼도 나빠져요. 아까 스퍼식, 그 다음에 노이즈식을 다 보면 그게 KVCO의 비례예요. 그래서 KVCO를 너무 높이면 그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KVCO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튜닝 레인지는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VCO 튜닝 레인지를 부분 잘라가지고, 그걸 우리가 서브 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 밴드로 나눠가지고 부분 튜닝을 하게끔, 그렇게 보통 설계를 하는 게, PLL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PLL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기가에서 락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커브를 먼저 찾아요. 이게 지금 커브가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5기가 근처에 있는 커브가 이 커브구나.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PLL을 동작시키면 여기서 딱 락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8개 중에서 이걸 찾는 거는 또 별개의 회로가 필요해요. 별개의 회로가. 그거는 우리가 요번에 안 할 거고, 여기가 찾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락을 하는, 그게 이제 PLL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레퍼런스 클락은 2.5MHz, 룹 밴드위스 40kHz, 페이지 마진은 55도, KVCO는 160MHz 퍼 볼트, 퍼 볼트가 안 써 있는데, 퍼 볼트고요. 그다음에 ICP는 100 마이크, 그러니까 차지 펌프 커런트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ADS의 그 이그젬플로 PLL 이그젬플이 있어서 그걸 본 건데, 뒤에 실습 시간에는 또 CPPC임이라는 거를 할 겁니다. 이제 그거로 할 거고, 또 사실은 CPPC임 갖고는 리니어 시뮬레이션 할 거고, 난리니어 락킹 시뮬레이션은 베릴로그로 할 겁니다. 베릴로그로.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툴이 됐든지 간에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션 을 할 수 있는 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매트랩이죠. 멜랩에서 이그젬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사용하면 이그젬플 받아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코딩을 해서 PLL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만만할 거고, 아니면 CPPC과 베릴로그는 이게 어떤 템플릿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다 만들어야 되고 해서 만약에 이걸 해보시고 싶다면 주변에 ADS가 있으면 ADS로 당장 해보시고요. 그게 없다면 멜랩을 찾아가지고 멜랩에서 시뮬링크 쪽에 이그젬플로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니어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은 여기 이제 클로즈 룹도 있고 오픈 룹도 있고 여기 룹 필터만도 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계산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얘가 룹 게인이에요. 오픈 룹 게인.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그림인데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제로를 만났다가 다시 폴을 만나서 떨어지죠. 아까 얘기했던 제로와 폴의 위치가 여기 흐릿하게 보이죠. 그 사이에 게인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 룹 게인은 이거의 역수기 때문에 쭉 일로 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룹 밴디스가 대충 요 정도인데 이게 한 40kHz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페이지 마진은 여기 페이지 그림 그린 건데 아까 처음에 그린 대로 가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게인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페이지 마진 보니까 53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락타임은 또 역시 그 모델에 맞게 비헤이비어럴 모델로 모델링된 VCO와 디바이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락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노이즈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VCO의 노이즈, 그 다음에 나머지 노이즈들을 다 리니어하게 넣고 전체 PLL 출력에서 노이즈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좀 안 좋은데 파란색이 VCO 노이즈가 이렇게 PLL 쪽에 나오는 거고, 요게 PLL 노이즈, 이게 PFD하고 나머지 룹 디바이더의 노이즈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 레퍼런스 노이즈가 너무 크게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델링이 돼 있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분홍색 말고 분홍색은 요 밑에 이렇게 깔려야 되고 요런 모양으로 아까 이제 강의 자료 중에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MHz에서 페이지 노이즈가 얼마가 나올 거냐 이제 우리가 또 보고 필요하면 뭐 어떤 노이즈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가 PLL을 설계해 놓고 락을 하는 걸 실제로 봐야 되는데, 락을 하는 거를 이 PLL을 전체를 돌리면, 이따가 내일 할 텐데, 그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PLL을 다 하면, 툴이 빠르면 물론 뭐 하루 이틀이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일주일씩 봐야 된다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걸 좀 빨리 락의 특성만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디바이더를 빼고 KVCO를 n분의 1로 낮춰 가지고 돌리면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게 RF 주파수와 로우 프리퀀시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느리지만 이 경우에는 레퍼런스 클락에서 다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이제 n배 빨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대신 락 비헤이비어는 룹 캐릭터리스틱은 똑같고 이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룹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락의 특성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락이 이렇게 되는 거를 빠르게 뭐 몇 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LL은 그냥 예를 들어서 LNA다. 그럼 LNA는 그냥 띄워놓고 다 확인해 볼 수 있지만 PLL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분 다 확인해 보고 전체를 확인해 보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트랜지언트 특성 정도인데 트랜지언트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락타임 정도? 그 정도고 페이지 노이즈 봐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또 따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서머리. 지금까지 이제 PLL에 대해서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차지폰 PLL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LL을 그 신세사이저로 할 때 그 펄스 발로 카운터하고 어떻게 이제 그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책은 이 책이 가장 좋으니까 이 책을 공부하시면 PLL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온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론적인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는 실습실에 가서 실제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잠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앞에 내용도 좋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서드 오더 PLL, 서드 오더 타입 2 PLL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게 이제 룹 게인이고 오픈 룹 게인이고 이게 클로스 룹 게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주파수는 제로 프리퀀시, 폴 프리퀀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게인이 0dB가 되는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이 세 가지만 알면 PLL의 룹 특성은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페이지 마진도 결정되고 룹 밴드위스도 결정되고. 근데 페이지 마진은 요 주파수와 요 주파수의 간격으로 바로 결정이 돼요. 간격이 좁아지면 페이지 마진이 작아지는 거고 간격이 넓어지면 페이지 마진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간격이 무한대로 넓으면 페이지 마진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페이지 마진이 한 55도가 가장 옵티멈하기 때문에 55도가 되는 게 이거와 이 주파수가 한 8배, 9배, 10배 그 정도에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근처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략적인 거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